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 또 코로나 와중에 또 이렇게 용기를 내셔 또 오셔서 반갑고요. 7월 강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과학의 탄생 이렇게 하고요. 갈릴레오와 뉴턴의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전쟁 속의 과학 기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4대 해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4강 마지막에는 과학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해서 패러다임과 과학혁명 이론을 이제 해드릴 텐데 보시고 자, 오늘의 강의 목차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세의 과학을 조금 하고요. 코페르니쿠스부터 뉴턴까지 제1차 과학혁명 이게 이제 과학의 역사상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고 계셔도 여러분의 그 소양은 어마어마하게 아마 넓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학혁명을 이끈 핵심 인물인 뉴턴인데 뉴턴이 찾아낸 과학세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과학이 철학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있겠죠. 오늘 이제 과학과 철학 얘기를 마지막에 많이는 못하고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철학 그걸 따로 과학 따로 공부를 하잖아요. 철학과는 철학 공부하고 물리과나 뭐 수학과나 뭐 공대 가면 과학 공부하고 요즘 학생들은 요즘 현대인들은 다 그렇게 분열된 지식의 파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딱 보시면은 과학과 철학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때 뉴턴의 과학 세계로부터 온 과학 철학이 오늘날까지 와 있다는 거, 오늘날 우리도 그 영향력을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중세의 과학 얘기를 조금 하면요. 중세라는 것은 5세기부터 약 15세기까지 이르는 한 1000년의 긴 시간입니다. 이걸 중세라 그럽니다. 중세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중세 하면 암흑시대다 이거. 암흑시대. 중세는 뭐 그냥 깜깜하고 뭐 자유도 없고 뭐 그냥 지식도 없고 뭐 좀 미개하고 퇴보한 그런 암흑 이렇게 말이 붙었는데 왜 암흑시대 이름이 붙었냐? 이유는 그리스와 로마의 그리스의 철학이 과학이 중세는 이게 이단화돼가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흑했다고 한 건데 사실은 최근에 중세 연구가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중세는 암흑 시대가 아니고 매우 활발한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중세만큼 오랫동안 평화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쉬지 않고 전쟁이 있어 왔는데 중세 유럽에서의 이 천년은 전쟁이 거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평화롭게 살았던 목가적인 시대 그런 시대였고 농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또 주요한 과학적 발명이 이루어졌어요. 중세에. 중세는 암흑 시대 아니고 주요한 발명이 중세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세가 역사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중세에 드디어 대학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대학. 저는 이걸 제일 크게 봅니다. 중세라는 세대가 대학을 오늘날 형태의 대학. 그래서 이 중세였는데 중세는 어떤 세대였냐? 중세의 자연관을 보면은 중세의 자연관은 그리스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중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세계관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리스의 세계관은 그 철학자들의 그 사원소설부터 해가지고 뭐냐면 모든 것의 근원을 물질에서 찾았잖아요. 물, 불, 흙, 공기, 사원소설이잖아요. 다 물질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물활론이라고 그래요. 물활론. 물질에서 모든 걸 찾았다 이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정령숭배 사상. 그리스의 신화하면 뭡니까? 신들 아니에요. 신도 복수의 신이잖아요.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결혼하고 애 놓고 질투하고 그리스 신화를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신은 신인데 이 신들이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힘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연 위에 자연보다 센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돌을 굴리라는 벌을 받은 신은 돌을 힘있게 굴려요. 신이 돌을 굴리면 힘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항상 그리스 신화의 핵심은 인간보다가 신들은 위대하지만 신들은 자연보다는 덜 위대하다. 자연 속에 있는 자연의 지배를 받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대한 것은 자연이에요. 자연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그리스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들보다 높은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이란 것은 항상 우리의 지향을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신보다 높은 것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상대로 뭐 실험을 하거나 자연을 탐구하거나 자연을 도전하는 것은 가장 큰 나쁜 일로,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연을 대해서 실험한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리스 철학자가 지금 사유잖아요. 사유만 가지고 무거운 것이 무거운 가벼운 게 당연하게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지지. 알수알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거기다 실험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 사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인격신 하나님을 통해서 정령 숭배를 벗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고 탐구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 그래서 사람을 갖다 6일째 만든 다음에 너는 이 모든 동물과 자연을 다스리라 이렇게. 당연하게 사람이 자연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자연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자연보다 인간이 더 바뀌어요. 완전히. 자연보다 인간이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위에는 신이 있다. 이거는 이제 복수의 신이 아니고 유일신 가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 인간, 자연 이러한 패러다임이 세계관이 딱 모든 사람이 딱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실험을 하고 자연을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근대 과학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적 기초가 마련된 겁니다. 이게 이제 과학사에서 이게 잘 나온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은 뭐냐? 인간이 할 일의 기본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은 인간의 사유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신이 만든 것을 인간같이 제한된 그 사고력과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생각만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험을 해봐야 된다. 경험을 해봐야 되고 탐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생각만 가지고 슈퍼컴퓨터의 내용을 알 수 있겠으면 모르죠. 그냥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뜯어보고 반도체도 꺼내보고 실험을 해야지 그 슈퍼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자꾸 탐구를 해봐야 된다. 이 탐구 정신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자연의 청직이다. 딱 창세기 1장에 딱 못을 박아 나와 있어요. 너는 자연을 다스리라 할 때 다스리라는 뜻이 뭐냐면은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너는 관리자다. 이러한 세계관이 딱 못이 박히면서 인간들이 그리스의 어떤 자연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노동관도 바뀌게 되는데 이것도 큰 겁니다. 과학의 발전과 관계되어서요. 그리스의 노동관은 뭐냐면은 노동은 천한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자가 그리스는 제일 위대한 사람이죠. 철학자. 그러니까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크라테스도 현인 정치, 철학 정치를 얘기했어요. 철학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거 주장하다가 죽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러니까 학자는 일하지 않고 장인은 배우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의 이렇게 노동관의 핵심이에요. 학자는 일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노동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세계 역사의 정신사의 뿌리가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강이 두 개 흘러가는데 하나는 그 헬레니즘, 그 그리스 로마 사상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은 이제 유대 기독교 사상. 이 두 개의 강이 흘러가면서 세계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헬레니즘의 강이 흘러오다가 313년에 헤브라이즘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또 헬레니즘 다시 돌아가요. 르네상스 시대로 다시 돌아가요. 유대와 기독교의 노동관은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거룩한 일이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의 직업 소명설입니다. 핵심 사상이에요. 종교개혁에. 그러니까 직접 일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래서 초대 로마 교회를, 초대 교회를 선교가 세운 바울, 성경의 반을 쓴 바울이 직업이 뭐냐면 천막 수선공이었어요. 이 사람은 천막을 수선하면서 돈을 벌어가 그 돈으로 자기가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올라가는 구두 수선공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귀천이 없다. 그리고 탈무드, 유대인의 그 유명한 그 교훈집 탈무드에서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탈무드의 중요한 이제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건 이제 이런 사상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미 갖고 있어요. 누구나 기술 가르치지,
또 그다음에 남이 안 가진 뛰어난 어떤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인쇄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제 장인이 지식인화가 되고 중세의 지식인화가 되고요. 그다음 중세 화약과 총포가 발명돼서 이게 뭐냐면은 기사 시대가 종말되고 봉건 체제가 붕괴됩니다. 화약 총포 때문에 기사 계급이 제일 지배 계급이었는데 기사 계급이 아무리 말 타고 긴창 들고 뛰어도 총만 맞으면 죽으니까. 그 기사 계급이 몰락하면서 영조들의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봉건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화 시대가 나오는 기반이 화약의 발명입니다. 그래서 화약은 역사상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세의 주요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뭐 농업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요. 연금술로부터 화학이 나오고 실험적 과학이 이제 자연을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면 실험적 과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세 후에 이제 제일 중요한 3대 발명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쇄술입니다. 인쇄술은 중국은 기원전에 이미 종이를 사용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 유럽은 13세기인데 한국은 751년에 목판 인쇄물이 751년에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지금 600년 차이 납니다. 유럽하고 비해서. 중국은 868년에 돈학 문서를 인쇄했고요. 특히 금속 인쇄술은 한국은 1234년 이게 세계 최초로 중국은 우리보다 한 150년 늦은 1381년 유럽은 1436, 1450년에서 구텐베르그가 이걸 했어요. 그래서 요 1450년이라는 기간이 참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1514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당시에 어떤 타락한 가톨릭에 있잖아요. 그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를 성당을 지으려고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거기다 95개의 문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르틴 루터의 친구가 그걸 떼가버려요. 왜 떼가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걸 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겠다면 떼가가지고 인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쇄술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95개 반박문 인쇄물을 쫙 뿌려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금속 인쇄술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쇄 기술이 벌써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까지, 그러니까 뉴턴이 나오기 전까지, 1687년에 뉴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전 세계에서 톱 레벨이었어요. 수학도 그렇고, 화약기술도 그렇고, 인쇄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처졌냐? 우리는 그 후에 그걸 갖다가 선비 정신 때문에 키우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 장인들을 무시해버렸죠. 우리가 67달러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3만 달러 일본을 능가했는데 실질 소득 일본을 능가했거든요, 원래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이 과학사를 공부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수학 능력, 장인 능력, 그 다음에 화학 능력, 인쇄 능력이 어마어마한 우리는 그런 문화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세 후기의 3대 발명을 보면 이제 화약도 있는데 화약은 이제 세계 역사를 바꾸죠. 그래서 이건 중국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중국이 1232년에. 이걸 우리나라에 안 가르쳐 줘요. 절대 비밀로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거를 화약을 만드는 것을 비법을 책도 못 만들게 해요. 책도. 왜? 책을 만들면 책이 다른 나라를 건너가서 이 비법이 전수되니까 책을 아예 못 쓰게 법으로 나라에서 금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장인이 머릿속에 암기해서 이걸 했는데 최무선이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걸 만드는 화약 장인 집 근처에 집을 얻어가 살면서 친구를 하는 거지. 계속 친구를 해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밥도 사주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살짝 물어보는 거 슬쩍 물어가지고 노하우를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이제 이걸 독자 개발한 거예요. 1377년에 개발했죠. 그 유럽에서도 이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화약이 발명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원양항이수 나침판과 관계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세는 이제 저런 주요 3대 발명에 있어서 세계 역사를 이제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또 중세는 교육에 있어서는 제일 큰 것이 대학을 설립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대학은 볼로냐 대학인데요. 1088년 이탈리아의 그 중부에 있습니다. 제가 그 볼로냐 대학을 찾아서 이탈리아 갔다가 진짜 저까지 가가지고 고생해서 진짜 찾기 힘들더라고요.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뭐 조그만 옛날 이제 대학인데 그때는 법학부만 만들었으니까 법학 중심으로 그때 했고 이탈리아가 대학의 이제 원조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대학이 이제 그로부터 한 100년 전에 파리에서 이제 신학, 문학, 철학 중심으로 파리 대학이 생기고 이때는 전부 다 대학에서 뭘 가르쳤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그리스 사상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유럽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은 이후로 전부 다 그리스의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대학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제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요. 영국의 옥스포드가 1096년에 이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캠브리지가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데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는 전부 다 칼리지라는 또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요. 칼리지라는 건 단과대학이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는 종합대학 이렇게 알고 계시죠? 원래 칼리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칼리지는 한 유니버시티 안에 독립적인 대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수와 학생이 같이 하는 기숙사예요. 그 교수도 같이 살고 그 안에 학생도 같이 살면서 그냥 1대1 지도하면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과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이렇게 칼리지로 하잖아요. 그런 대학이 아니고 모든 걸 가르치는데 독립적인 대학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세기 말에는 17개의 칼리지를 운영했고요. 그래서 그 유럽의 그 칼리지 문화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현대화되면서 오늘날 같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대학이 유니버시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은 유럽의 오리지널 옛날 칼리지 문화와 오늘날의 전공별로 문과, 뭐 상경대, 그 다음에 뭐 자연과학대, 뭐 생활과학대, 이렇게 법학대 이렇게 나뉘잖아요. 공과대. 그런 칼리지가 이제 미국 건너가면서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로 건너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1205년에 캠브리지가 나와가지고 캠브리지에서의 교습은 1대1입니다. 교수 한 명 대 학생 한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캠브리지 대학들은 유럽의 대학들은 보면은 지금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들 교수 비율이 8대1입니다. 8대1. 하버드 이런 데.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1년 예산이 몇 조가 됩니다. 몇 조. 스탠포드 대학 학생이 몇 명이냐? 6,400명이에요. 6,400명. 영남대가 몇 명이에요?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었는데 학생 8명당 교수 1명씩.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뛰어난 그 학문적이고 기술적이고 뭐든 그 앞선 것을 우리가 도저히 전 세계가 못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못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약간 빗나가는데요. 이제 다시 과학으로 돌아와서 이제 르네상스로 이제 중세가 끝나면서 이제 르네상스로 바뀌는 15세기, 16세기 가면요. 르네상스의 과학 기술은 르네상스라는 말은 이제 과거를 되살려내는 뜻이에요. 과거를. 그 과거가 뭐냐? 그리스의 문화를 과거에 BC 500년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그때의 문화를 철학과 문화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과학보다는 인문 예술 분야가 훨씬 이제 중심이었고요. 이제 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 사람이 그때 르네상스의 핵심 인물이고요. 그중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조각, 그림, 광학, 역학, 생물학 뭐 완전히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한 사람이고 미켈란젤로가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서 조각과 회화와 조각을 다 아울러서 어마어마한 요새 저런 사람이 없습니다. 미대 교수를 보면 조각한 사람은 조각만 하고 회화한 사람은 회화만 하지 둘 다 한 사람 없잖아. 이 사람은 뭐 완전히 모든 걸 섭렵해서 최고 기술입니다. 최고입니다. 라파엘로는 건축, 회화, 장식 등에서 했는데 다빈치는 진짜 과학자지 예술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일 정도예요. 모나리자로 이제 유명하지만 말이죠. 이 사람이 한 걸 보면은 하수도, 깽도, 성을 설계하고 기관총을 발명하고 전차를 설계하고
배도 설계하고 시계, 지중기, 날, 인공 헬리콥터, 뭐 인체 해부하고 동물 해부 이러한 거 사람이. 이 사람이 과학자지 뭐 무슨 그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실천은 이론은 무의미하고 이론은 실천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과 실천 동시에 해서 이 사람은 진짜 그 그리스 사상을 완전히 벗어난 진짜 이 사람은 시체 속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 사람은 이 사상이 철저히 했고요. 근데 이 다빈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책으로 다 남겨놨는데,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 연구 결과를 밀라노 도서관에 보관된 다음에 비공개해가지고 이걸 몇백 년 동안 이것이 안 알려져요. 최근에 와서 이게 알려져가지고 과학기술이 발전에는 거의 기여를 못했다 이런 것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이제 헬리콥터 뭐 그림들, 그 다음에 해부도, 뼈의 해부도, 이 뼈 구조를 보면 다 뼈를 다 발라봤다는 거예요. 발라봤고, 사람 뇌도 다 해부해봤고요. 뇌 속, 뇌도 해봤고, 눈도 해부해봤고요. 다 심장도 해봤고, 다 해부해봤습니다. 이 사람 해부학자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무슨 전공이냐? 화가이자 조각가이자 해부학자이자 식물학자이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과 도서교육가 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게 이 사람의 전공이냐 했을 때 최고 수준이지, 각 분야의 그 당시로서는. 그 중에서는 최후의 만찬,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유명한 그 그림 아닙니까? 이런 또 그림도 작품도 남기고. 그 다음에 시체 해부를 많이 해가지고 맨날 시체실 돼가 지하실에서 시체들, 옛날에 냉장고도 없는데, 씻어고 갈 텐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사방이 시체 막 그것도 다 이렇게 찢어 발견해놓은 시체 속에서 살았어요. 참, 아주 정말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분야. 여러분, 그 다빈치 하면 그냥, 모나리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 하고, 다빈치가 시체 속에서 사람에서 해부했다는 걸 아시면 또 다르게 보일 거예요, 다빈치가. 미켈란젤로야말로 진정한 진짜 예술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이탈리아의 이 사람은 조각가이자 건축가이고 화가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메디치 가면 그 유명한 그 피렌체 하면 메디치 가면 합니까? 중세 르네상스의 그 예술과 문화를 부흥시킨 당대 최고의 부자 있잖아요. 메디치 가문 후원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 보면 이제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 창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술 시간이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죠. 예. 그 다음에 피에타, 이건 이제 그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건데 이거 직접 가서 다 보셨죠? 뭐 나중에 안 보셨으면 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전체가 돌 한 개입니다. 돌 한 개를 깎아가지고 저런 게 만들어낸 거예요. 난 저런 걸 볼 때마다 조각가들의 실력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어떻게 가능한지 저게. 예.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작품 중에 이제 최후의 심판, 이제 이거는 그림이고요. 천장벽화고 유명한 다비드상, 다비드상도 있고.